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좀 빠를 수 있고 늦을 수도 있겠지만 2021년 안에는 종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식되진 않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뀌었던 일상은 회복이 될 거다라고 봐요. 지난해 최악으로 치달았던 경제 상황. 올해는 경제 활동이 제자리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당연히 코로나가 없어지면 경기 회복은 바로 급반등을 할 것 같고요. 오는 20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Put America back in the place of respect that it had before. 보궐선거를 치르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올해. 정치권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굵직한 이슈들로 살펴본 정치, 경제, 사회, 대한민국의 2021년을 전망해봅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일상 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간 코로나19와의 싸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확산세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역시 계속 늘어나며 상황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보다는 무증상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한 역학조사, 추적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식별하고 빠른 시간 안에 타인에게 전파하기 전에 격리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좋은 건데, 너무 많아지게 되면 추적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 와 있죠. 작년 12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1000명에게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 67%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간절한 마음,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백신 승인과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shot. 우리나라는 현재 총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1분기 안에 첫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70%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19에 대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인구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2월, 3월에 맞았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잘 못 짜가지고 느리게 맞으면 당연히 그게 길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접종이 몇 월에 이루어지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은요. 가장 정확한 답은 온 국민의 60, 70%가 언제 맞는가. 거기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얼마나 빨리 거기 도달하는가. 하나 희망적인 결과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아파도 덜 아프고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걸려도 덜 아프고 빨리 회복되는 경향들은 다 관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증도나 치명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매년 재유행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올해는 예전 같은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조금 낙관적인데 한 5월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3월부터 백신이 접종되고 의료 인력들이나 이제 대응 요원들이 먼저 이제 백신을 접종받게 되면 적어도 그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인력만큼은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취약계층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염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닥칠 정도의 상황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5월 정도면은 일반 사람들도 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뭐 마스크는 계속 쓰겠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2월하고 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프로그램이 되면 그 효과는 이제 지속이 계속 될 거고 그 효과가 계속 유지되면은 3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2월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 그러나 3, 4월 정도 되면은 백신 접종의 효과와 계절적인 영향,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호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위축된 경제 회복 역시 코로나19 억제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제한되고 소비 심리 역시 얼어붙으면서 코로나19 사태는 경제 성장에 치명타가 됐는데요. 지난해 우리 경제는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OECD와 IMF 모두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대로 집계했는데요. 마이너스가 나왔던 해가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서구 선진국들의 영향이 상당히 타격이 컸었고 그걸 이제 아직도 좀 극복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분기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살펴보면 2분기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후 3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입니다. 수출 역시 3분기부터 살아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하반기에 더 컸지만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이제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도 소비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2분기 정도의 그런 상당히 안 좋았던 뭐 그런 거는 좀 극복을 했고 다행히 한 3분기 말부터 수출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 침체 강도가 좀 덜했다. 뭐 그런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경제 활동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경제 성장률 역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경기 전망 역시 호조가 예상되지만 내수 경기는 코로나19 방역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강할 걸로. 그거는 뭐 왜냐하면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시기에도 우리 수출들은 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면 소비 업종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빨리 회복되느냐 이게 한국 경제 올해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올해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치열한 한 해를 보낼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4월 7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잔여 임기 14개월의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지만 유권자 수만 1,200만 명에 달합니다. 미니 지방선거라 볼 수 있는데요. 역대 선거를 봐도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가 대선의 득표 결과가 굉장히 유사해요. 거기서 이기는 정당이 이제 올해 3월에 또 내년이죠.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 대선에서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4월에 보궐선거는 여야에게는 사실은 건건일척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방선거의 차원을 넘는다.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나고 우거둔 전 부산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문제로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당원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전당원 투표에 따라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야당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민주당발 전당원 투표는 안발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아마 사전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법 알기를 참 이 하찮은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무공천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은 민주당이 넘어야 할 산이지만 이것이 표심을 가르는 이슈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권이 자신들의 선거적 관점이라든지 정당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야당이 잘 이제 쟁점화시키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냐의 문제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분이 보궐선거에 있어서 커다란 쟁점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시간도 좀 지났고. 일반적인 시민의 정치적인 기억력이 6주를 지속을 못해요. 미국의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6주인데 지금같이 이 진짜 뭐 빠른 인터넷 시대, 초스피드 시대에서는 6주도 안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코로나나 부동산이나 경제나 대통령 임기 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면 그때는 또 그거에 집중된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보궐선거 레이스는 이미 막이 올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서울시장 대진표입니다. 민주당 쪽에선 사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 16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깜짝 등판했습니다.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를 야권 단일 후보라 칭했는데요. 김선동, 이종구, 이해훈 등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있고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야권 대진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연대 없이 서울시장에 독자 출마할 것을 공식화했는데요. 여당과 야당 모두 후보 단일화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한 이슈로 꼽힙니다. 보궐선거까지 앞으로 3개월. 그 안에 여당으로선 확산세 진정, 백신 도입 등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선거까지 4월 선거 때까지 만약에 백신 접종이 서서히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여권에게 좀 유리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대단히 어렵게 진행된다면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직결되고 있으니까 그게 지속된다면 여권은 코로나 변수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여야가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전초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가 잇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승패가 내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표심까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셈인데요. 역대로 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바로 직후에 지방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지는 뭐 국회의원 선거 이런 데는 여당의 프리미엄을 많이 사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4월의 보궐선거가 여당의 입장에서는 완승하기 위한 길목에 있는 거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연패를 해서 당의 존폐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목이라 굉장히 사활을 걸 그런 선거로 보입니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까지 1년이 넘게 남은 만큼 새로운 인물 혹은 제3정당이 등판할 가능성도 큽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이낙연의 경선 구도가 불안하던가 또는 불만족스럽게 볼 수 있는 유권자들, 민주당의 고유한 지지자층이 있다 이런 것이죠. 야당의 후보로는 지금은 얘기하기가 대단히 지금 시기상조다. 아직은 거론된 몇 명의 후보는 있습니다만 이분들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엔 대단히 리스크가 크다.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임기를 마치느냐 안 마치느냐, 그리고 정치권에 진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권에 만약에 진입한다면 어떠한 정치 세력과 연대를 맺어 나갈 것이냐의 문제, 국민의힘과는 어떤 관계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변수가 될 겁니다. 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민생보다 승패 다툼에만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보다 방역, 경제, 부동산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 그리고 유권자의 현명한 심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불평등의 근원 원인인가, 이런 걸 자꾸 천착해 들어가면요, 거기 보수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민생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저들에게 정권을 다시 맡겨도 되겠구나, 수권 정당으로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책으로 줄 수밖에 없죠. So I feel confident that we're going to be able to put America back in the place of respect that it had before. 올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입니다. 작년 12월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해 당선을 공식화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탈피하고 동맹 강화를 통한 다자주의 외교로의 기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Ready to lead the world, not retreat from it. Once again, sit at the head of the table. Ready to confront our adversaries and not reject our allies. Ready to stand up for our values.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줄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란 핵협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의 재가입을 통해 국제 무대에 복귀할 것을 거듭 언급해왔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외교가 꼭 미국 우선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이제 무역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보호무역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트럼프 대통령의 전유물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보호무역을 통한 미국 내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 권리, 이런 문제를 더 강조했던 것은 사실 민주당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될지는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선언 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의 가장 큰 이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습니다.
2019년 9월 시작한 제11차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압박은 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훨씬 더 상식적인 선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수준에서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녹록하게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히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또 민주당 의회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계속 해왔고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동맹 강화는 비용이 아닌 안보, 경제 분야 공조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무역, 안보, 기술 등의 문제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동맹 간의 관계를 이제 돈으로 환산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보다 어떤 가치로서 동맹 관계를 이끌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중국 연대에 한국이 참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5G라든지 아니면 뭐 화웨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리가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은 반중국 전선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오랜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그간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분과 정상 간의 만남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충분한 실무회담을 통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올해 당장 양국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최악 상황이고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거, 미국의 흑백 갈등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걸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현안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뒷전으로 밀리지 않겠느냐.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간 북한은 미국 새 정권 출범 초기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거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등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이를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북한이 강력한 특히 고강도 도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강도 도발이라는 것은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지난번에 보여줬던 화성 16형 같은 거를 시험 발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그 기간인데 이것은 강경파가 목소리를 다 강경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죠. 또 하나의 마지막 남은 옵션은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대남 강공책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북한이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새 행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외교 시험대에 오른 한미동맹. 그리고 북미 관계 교착으로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올해는 여러 대외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외교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 한 해의 전반적인 것은 일단 위기 관리를 가장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또 필요하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려운 숙제를 안고 시작한 2021년 새해. 그러나 그 어느 해보다 희망과 기대도 큽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소망, 따뜻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